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대통령과 여당 주요 지도부가 불참한 것을 놓고 야당이 집중 비판하고 있고, 여당은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해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으며 과거 광우병 괴담이 떠오른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살해 사건을 놓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안에 구멍이 난 것을 놓고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충남 홍성 산불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기와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에서 발생해 대전으로 번진 산불도 여전히 꺼지지 않은 가운데 산림당국이 오늘 안에 주부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산불은 모두 34건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단비가 내릴 예정이어서 한시름 돌릴 걸로 보입니다.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서 생존 희생자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4.3 완전 해결이라는 윤 대통령의 약속은 구도가 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천 부평동에서 영화관 등이 입주해 있는 상가 건물에 큰 불이 나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상가 이용객들이 급히 대피했고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청부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추가 공범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논란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과 관련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폭발 사고가 나 우크라이나 출신 친러 군사 블로거가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사고가 아닌 살인으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서울과 충청 지역에 큰 산불이 났고 지금도 곳곳에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조특보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자, 현장에 YTN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먼저 큰 불이 난 홍성과 또 금산, 대전의 산불 현장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양동훈 기자는 지금 충남 홍성 지역에 나가 있는 거죠? 네, 충남 홍성군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민성 기자는 지금 금산, 대전 산불 현장에 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과 충남 금산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홍성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대응 3단계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진화율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제 뒤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바람을 타고 번진 연기에 매캐한 냄새가 안으로 계속 들어올 정도입니다. 이곳 주변에서는 산불 진화 헬기가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물을 뿌리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진화율은 73%로 집계됐습니다. 불의 길이는 전체 20km에서 5.4km까지 줄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984헥타르로 추산됐는데 축구장 1,300개를 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충남 홍성군 서부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11시쯤입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낮 발령한 산불 3단계를 유지하면서 헬기 18대를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센 바람에 불길이 번지고 되살아나기를 반복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이 날라와가지고 이 산이가 붙으라고. 그래갖고 나는 또 여자 고동 좀 전해가지고서 불 떠갖고 와서 일 좀 껐거든요. 껐는데 또 살아난 거야. 산불 상황실을 방문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오늘 중으로 주불 진화를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60여 곳이 불에 탔고 주민 2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홍성군 서부면에 있는 3개 학교는 하루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산불 2단계가 발령된 충남 당진, 대호지면 산불은 11시 기준 진화율 78%로 집계됐습니다. 보령 청라면에 난 산불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50분쯤 주불 진화를 마쳤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대전과 충남, 금산, 대전 산불 현장 가보겠습니다. 진화율이 80%를 넘어섰다고 하고 있고요. 아직 진화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저희 취재진은 진화 작업이 한창 계속되고 있는 산자락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숨을 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제 뒤편으로는 위쪽으로 물을 대기 위한 진화 차량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위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얀 연기가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충남 금산, 대전 산불의 진화율은 오전 11시 기준 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헬기 17대와 인력 1,80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재개한 결과 진화 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산림 414헥타르가 산불 영향을 받은 거로 추정됐습니다. 화선, 그러니까 불의 띠는 여전히 2.6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요양시설과 병원의 입소자들과 환자들이 기성종합복지관 등지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또 대전에서 민가 한 채와 암자 한 채가 탄 거로 조사됐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오전 9시 브리핑에서 바람 상황만 괜찮다면 오늘 중으로 주부를 잡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곳은 순간풍속 최대 12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부터 이곳엔 산불 대응 단계 중 제일 높은 3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은 어제 낮 12시 10분쯤 대전과 충남 금산군 경계 지역의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충남 금산 조중봉 일대는 송전탑이 많아 헬기 접근이 어려워 인력인 특수 진화대가 투입됐는데요. 산세가 엄해 진화 작업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동훈, 김민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인왕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인왕산에서 일어난 산불이요. 25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고 소방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 등 관계기관들은 오늘도 인왕산 입산을 통제하고 내일 예보된 비가 올 때까지 뒷불 감시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미기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인왕산 산불이 조금 전 완전히 꺼졌죠? 네, 어제 낮 시작된 서울 인왕산 산불이 25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낮 1시 30분쯤 서울 인왕산 산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왕산 입산을 통제하면서 주민과 등산객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내일 예보된 비가 올 때까지는 잔불 감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인왕산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한때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축구장 20여 개 면적에 해당하는 0.23제곱킬로미터가 탔습니다. 5시간여 만에 큰 불은 잡혔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건조해 작은 불씨도 다시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때문에 관계 당국은 간밤에도 인력 600여 명을 투입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고 열 화상 드론 등을 띄워 재발화 가능성이 없는지 감시했습니다. 산불이 일어나면서 대피했던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 120가구 주민들은 어제 오후 5시 반 모두 귀가했습니다. 어떻게 불이 시작됐는지도 관심인데요. 누군가 실수로 불을 냈거나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5시 50분쯤 경기도 포천시 주원리에서도 산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는데요.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오후 불이 났다 꺼졌던 전북 정읍시 산회면 야산 산불도 오늘 새벽 다시 발화돼서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시 산회면 독금산 산불이 오늘 새벽 4시쯤 다시 살아나 헬기와 산불 진화 장비, 진화 대원 등이 다시 투입됐습니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다시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인데 재발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충남 홍성과 금산, 대전의 서울 인왕산까지 어제 전국 곳곳에서 30여 건이 넘는 산불이 났습니다. 건조 특보 속에 고온의 강한 돌풍이 겹치는 날씨 조건이
진화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동시다발 산불의 원인과 전망을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어제 발생한 산불이요? 무려 34건이라고 하는데 무척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네, 우선 올해 들어 가장 많았고요. 이 기록을 살펴봐도 상위권이었습니다. 이 역대 가장 많은 일 산불은 지난 2002년 4월 5일 식목일에 발생했는데요. 이 무려 63건에 달했습니다. 이어 2위는 2000년 4월 5일에 50건이었고 어제 34건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충남 홍성에는 지난달 경남 합천 산불에 이어 두 번째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고요. 이 서울 인왕산 산불은 서울 시내에 산불 2단계가 발령된 첫 사례로 남았습니다. 네, 산불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많은 산불이 동시에 발생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건조한 날씨 상황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건조한 날씨가 가장 큽니다. 이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이 충청과 전북 일부에는 건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여기에 고온의 동풍도 가세했는데요.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이 서쪽 지역은 기온이 마치 초여름처럼 크게 오른 겁니다. 이 기온이 오르면서 상대 습도가 20% 이하로 떨어졌고 여기에 초속 10m 이상의 돌풍까지 불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기상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어제 발생한 산불 신고가 접수된 시간이 대체로 이 점심시간 이후였다는 건데요. 이 주말 동안 봄꽃 나들이객이 증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식을 앞두고 성묘객 실화와 쓰레기 소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지난 10년간의 산불 발생 통계를 보면 총 530여 건의 산불 입산자 실화가 177.4건, 그리고 쓰레기 소각이 68.2건, 이 담뱃불 실화가 30.4건으로 이 대부분 사람의 실수로 산불이 난 겁니다. 네, 이렇게 대형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면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먼저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119나 112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산속에서 산불을 만나면 바람을 등지고 신속하게 산불 진행 경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 산불 발생지보다 낮은 지대로 이동하는 게 좋고 이 대피가 어렵다면 주변에 낙엽이 적거나 불이 지나가고 타버린 장소로 이동해서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네, 문제는 앞으로도 또 산불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산불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그리고 내일 낮까지 산불 비상은 계속됩니다. 이 날씨 상황이 어제보다 더 안 좋아졌는데요. 이 여전히 동풍이 불면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서울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더 높아 위험합니다. 이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음이고 특히 충청과 전북 일부는 매우 높음 단계입니다. 다행히 내일 밤부터는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내륙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돼 이 기승을 부리던 산불도 고비를 넘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오전 제주에서 봉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추념식이 진행돼서 유족과 도민 2만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추념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성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거리두기 해제되고 모처럼 많은 유족과 도민들이 추념식장을 찾았는데 오늘 추모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추념식은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터라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바람이 좀 다소 거세게 부는 쌀쌀한 날씨에도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참석하지 못했던 고령의 유족과 생존 희생자 등 2만여 명이 추념식장 자리를 채웠습니다. 올해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의 주제는 제주 4.3 견뎌냈으니 75년 딛고 섰노라입니다.
올해 추념식은 식전 행사와 본 행사, 식후 행사인 문화제로 구성됐습니다. 이 문화제는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준비한 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에 울린 사이렌 소리에 맞춰서 4.3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개막 영상은 제주 4.3의 아픔이 75주년을 맞아서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동백꽃이 피는 이미지 등을 표현했습니다. 지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는 불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해서 추모사를 대독했습니다.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제주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은 제주 4.3은 진영의 역사가 아니라 인권 유린에 관한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4.3에 대한 이념적 공세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국민 대화합의 시대로 향해 가는데 동참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사연으로는 제주 4.3 사건으로 뒤틀린 가족 관계로 살아온 이삼문 씨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이 씨는 부모 형제를 모두 잃고 이삼문이 아닌 박삼문이라는 이름으로 80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가족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4.3 유족들의 수건인데요. 다행히도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가족 관계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황보선입니다. 오늘 제주 4.3 추념식엔 국민의힘은 지도부 일부가 추념식에 참석했고 민주당은 제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대거 참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도 이어지는데 대일 외교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모두 오늘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선 김병민 최고위원과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일부가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엑스포 실사단의 국회 방문 일정 때문에 불참했는데요. 대신 아침 회의에서 4.3의 상징인 동백꽃 배지를 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당은 제주도가 겪은 슬픔을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 통합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다만 지난달 4.3 사건이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말했던 태영호 최고위원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과해야 한다면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먼저 규명돼야 한다고 말해 추가 논란도 예상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지도부가 대거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추념식에 앞서 제주 4.3 기념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말 등을 문제 삼으며 4.3 완전 해결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가 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났습니다. 정권의 퇴행적 모습 때문에 4.3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들까지 활개를 칩니다. 제주 시내에 4.3은 공산 폭동이라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유가족 초청에 따라 제주를 방문하지만 오후에 개인적으로 참배할 예정이라 이재명 대표와 따로 만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국회 대정부 질문도 이어지는데 오늘은 대일 외교 성과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요? 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분야로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특히 민주당은 후쿠시마 관련 문제를 정부 측에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아침 회의에서 먼저 맞붙었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일본발 가짜 뉴스를 근거로 삭발시까지 감행하면서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괴담에 가까운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을 유포할 걸로 그저 수입하지 않겠다는 식의 언론적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당장 올여름 일본이 방류한다는데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하고 명시적인 대안과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관련 문제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오는 6일부터 후쿠시마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관련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가운데 오늘 단독으로 농해 수위를 연대에 이어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성인 남녀 2,512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0.7%포인트 오른 36.7%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 역시 지난주보다 0.4%포인트 오른 61.6%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3월 첫 주에 올해 최고점을 찍은 이후 3주 연속 하락하다 소폭 반등했고 부정평가는 4주 연속 상승 흐름입니다. 리얼미터는 현재 수준이 지지선임을 확인했다면서 당분간은 큰 수준의 급등락 없이 횡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0.8%포인트 내린 37.1%, 민주당은 1.7%포인트 오른 47.1%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근 극우 인사로 꼽히는 전광훈 목사와 설전을 벌이는 당 상임고문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서 지방자치 행정에 더 전념하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것도 없다면서 거리를 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되어서도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공천권을 가지고서 제3자가 왈가왈 일도 아니지만 또 이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은 전광훈 목사와 강한 선을 그어야 될 만큼 관계가 없었습니다. 전광훈 목사 그분은 그분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곧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 5천만 원, 다른 공동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실장은 후속 절차를 밟는 대로 곧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산불뿐이 아닙니다. 지금 인천 부평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도 불이 났고요. 현재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사세일보입니다. 네,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혹시나 인명피해가 없을까 그런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상 14층, 지하 5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영화관도 있는 건물인데요. 이 불로 상가 이용객들이 급히 대피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담당 소방서의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인력 122명, 장비는 35대를 동원해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오후 2시쯤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층마다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또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상 14층, 지하 5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영화관까지 있는 건물인데요. 이 불로 상가 이용객들이 급하게 대피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담당 소방서의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인력 122명, 또 장비는 35대를 동원해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오후 2시쯤 큰 불길은 잡혔는데요. 소방당국은 현재 층마다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납치 살해 사건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 3명 있었죠.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는데요. 네, 경찰은 피해자와 핵심 피의자 이모 씨가 가상자산의 매개로 연결된 걸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그리고 공범의 존재 여부를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인데요. 우선 사건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또 다른 20대 1명을 살인 예비 혐의로 붙잡아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먼저요. 피의자들 구속 여부 언제쯤 결정될 것 같습니까? 네, 피의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납치 살해 사건의 피의자 3명은 법원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 앞에 잠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주범으로 꼽히는 이모 씨와 처음 붙잡힌 연모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의자 황모 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짧게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금품 노렸다면서 왜 살해하셨습니까?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40대 피해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 연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거라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최소 2-3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미행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재산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우선 연모 씨는 피해자가 가진 가상 자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부터 금품을 뺏고 살해할 목적으로 납치했다는 말도 했는데요. 취재 결과 피해자의 가족은 지난 2018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범 이 씨와 피해자가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 씨가 가상자산 투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와도 원한 관계에 있었고 이 때문에 나머지 피의자 연 씨와 황 씨에게 납치를 사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또 다른 20대를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또 다른 인물이 이 씨에게 피해자 집 주소 등 신상 정보를 넘긴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를 이어온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큰데요.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뒤 공범 여부, 또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 강남 한복판, 그것도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한 여성이 납치가 됐고 살해까지 되는 이 사건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네, 어떻게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제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경찰은 뭘 하고 있었던 건지 궁금한 게 많은데요.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수요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점점 이 사건의 개요가 밝혀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부터 짚어보죠. 자, 이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네, 이게 조금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시간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2023년 3월 29일에 오후 11시 46분, 그러니까 밤이죠. 밤에 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 쪽문 앞에 이 도로에서 한 여성이 차량에 이렇게 좀 급하게 납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 화면 봤었죠, 예. 화면, 예, 맞습니다. 그 화면에 나왔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CCTV로 납치가 된 게 확인이 됐고 이제 바로 3분 후에 49분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네. 신고가 들어오고 53분에 이제 경찰차가 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현장에는 그 차량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 수배 이 코드를 해서 수배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서울 시내에서의 수배는 이제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밝혀지냐면 이 차량이 그 다음 날 3월 30일 오전 8시경에 대전에서 발견됩니다.
대전에서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량에서는 혈흔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거든요. 범행 도구라든지.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좀 추가적인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 31일 10시 45분,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날이죠. 10시 45분에 이 3명의 공범 지금 피의자가 이야기가 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란역에서 10시 45분에 연 씨가 30살 연 씨가 체포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모란역 그 인근에 수정구에 있는 모텔에서 황 씨가 1시 15분경에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쪽에서 5시 35분경에 마지막으로 이 씨가 체포가 돼서 현재 일단 경찰에서는 이 3명에 대해서 영장 신청을 4월 1일 날 했고 오늘 지금 오전 11시부터 영장 심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상황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의문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범행을 저지른 장소인데 지금 저희 뒤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 강남 한복판 도로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에 11시가 넘었다고 해도 차들도 많고 보행자도 많았거든요.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 자체가 좀 의문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그리고 또 주변 이렇게 뭐 사진을 보면 학원과 근처고 아파트 바로 단지 옆이기 때문에 차가 차들이 다니고 있어요. 차가 다니고 있는 모습 있고 보여요. 지금도 지금 차에 태운 다음에 바로 뒤에도 택시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의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2-3달 정도 범행을 모의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좀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단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은 이게 범행 모의를 3개월 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뭐 대포폰을 만들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3개월이 걸렸고 실제로 이 실행의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급하게 이걸 짰거나 아니면은 이미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제대로 실행이 안 돼서 급하게 어쨌든 일단 피해자를 확보를 하지 않으면 범죄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급하게 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피해자가 완강하게 지금 거부하잖아요.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도 지르는 것 같거든요. 그럼 주변에서 일단 아파트 주민들도 들었을 것 같거든요. 제보가 한 건 이상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조금 또 의아했던 게 보통은 차량에 납치를 할 때는 차도 쪽에서 바로 차에 탑승을 시키는데 단지 내에서부터 끌고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시간이 꽤 걸렸을 거고 거기서 이제 보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46분에 일단 납치가 이루어졌는데 49분에 112에 신고가 되고 바로 코드 제로 긴급 출동이 발령이 돼요. 그래서 53분에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빨리 도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차는 떠나는 시점이다 보니까는 이 확보가 어렵고 굉장히 조금 이런 좀 안타까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지 않나. 예, 저희 YTN이 사건 발생 이후에 다시 그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보면 상당히 CCTV도 곳곳에 많이 설치돼 있고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저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CCTV가 저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빨리 대처하지 못했나 이 부분입니다. 경찰은 어떻게 대처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일단 경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49분에 신고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53분에 이제 차량이 출동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차량을 CCTV가 찍혀 있는데 밤이다 보니까는 번호가 식별이 정확히 안 됐다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12시 33분경에 범행 차량의 번호를 이제 식별을 했고 그리고 나서 56분에 서울 시내에 이제 수배령을 내립니다. 이 차가 있으면은 체포를 해라 이렇게 수배를 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제 경찰에서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4시 57분에 가서야 전국에 이 차량을 수배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대전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차량이.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차량 확보가 늦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만약에 전국으로 확대를 했으면 고속도로를 지나가거나 하면 CCTV에 찍히면 식별이 된 번호의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어디를 지나갔다 이렇게 하면 조금 찾기가 쉽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이 관할 자체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지금 알고 있는데 수서경찰서장이라든지 또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 오전 7시경에 이제 보고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보고에 있어도 지휘부 체계에 있어서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초 신고부터 전국 수배령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건가요? 최초 수배는 지금
현재 오전 11시 53분에 이제 차량이 도착을 했었고 12시 33분에 차량 번호 식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 내에서는 12시 56분이니까는 그래도 꽤나 빨리 좀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시 57분이다 보니까는 그렇다면은 지금 납치가 발생한 시점부터 보면 11시 46분이기 때문에 한 5시간, 4시간, 5시간이 이제 지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납치 사건 같은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1년 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런 차량 납치가 있습니다. 차량 납치의 문제가 뭐냐면 차량에 한번 타기 시작하면 밀실이기 때문에 이게 밖에서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밀실이기 때문에 어떤 좀 범행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데다가 힘으로 갑자기 넣으면 이렇게 좀 힘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남성의 경우도 2~3명이 갑자기 든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밀실인데 또 바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게 아쉬웠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늦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매뉴얼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찰에서도 그 부분을 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대별로 행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부분에. 근데 시간대별로 보면 서울 톨게이트 거쳐서 대전 거치고 청주 거치고 성남까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 사이에 좀 더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 여성이 결국에는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경찰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 여성의 사망 시간은 이 6시간, 그 대전으로 이동하는 그 차량 안에서 조금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전의 대청댐 인근에서 지금 발견이 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청주라든지 성남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 피해자들을 검거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놓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될 수가 있었으니까 아쉬운 부분인 것이고 대전까지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확보를 했었으면 좋지 않나 이게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찰 대응 짚어봤고요.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최초에 알려진 걸로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이 씨, 황 씨, 연 씨,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20대 추가 공범이 또 조사를 이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씨, 황 씨, 연 씨 3명 서로 지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흥미를 이제 끌고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씨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주범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람이고 법률회사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회사 직원이고 이 씨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 여성과 이제 아는 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황 씨 같은 경우에 황 씨는 36세인데 이 씨가 35세입니다. 그래서 이 씨와 황 씨는 대학 동기라고 하고 황 씨는 한 번도 피해 여성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 씨라고 또 30세가 있습니다. 이 연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씨랑도 모르고 황 씨랑만 아는 사이입니다. 황 씨와 이제 같이 배달 대행업을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있고 두 사람 간에는 좀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세 사람의 경우에 이게 공범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공모를 하는 그 의도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범행 의도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은 특히나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좀 구분해서 의도를 파악을 하고 사실관계도 조금 정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고 가상화폐를 노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파악된 그 이유는 어떻게 지금 설명이 됩니까?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가상화폐가 이유였다라고 지금 좀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은 지금 주범으로 이 세 사람 중에 주범으로 알려지는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 씨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황 씨나 연 씨 입인데 이 사실관계를 제일 정확히 알고 있고 의도가 있는 것은 이 씨였을 거기 때문에 그게 가상화폐의 의도였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던 것도 맞고 이 여성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뭐 조금 뭐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좀 그렇게 파악이 됐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속단하기 이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속단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사실관계를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지 못해서 뭐 실제 범행이 좀 더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알지 못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YTN 취재 기자가 전해드리기로는 취재한 바로는 또 다른 20대가 살인 예비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이 씨에게 피해자 집 주소 신상 정보를 넘긴 정황을 파악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공범을 계속 찾고 있나 봐요.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게 2020년에도 이 코인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고 이 씨랑 이 피해 여성이 이 코인 관련 시세 조정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랑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두 사람이 같이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코인이 언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 좀 쟁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이 씨랑 그 여성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경찰에서는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이 관련돼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살인 예비 혐의가 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것이고, 살인 예비 혐의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을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히려 조금 수사의 단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그런 부분도 조금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입건됐다고 알려드린 20대 말고도 또 추가 공범을 계속해서 경찰에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또 조력자가 있지 않나 이런 의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발견됐을 때 수면제를 맞았고 또 차 안에서 주사기도 발견됐다고 해서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나오던데 그 상황은 어떻게 파악됐습니까? 예, 이게 기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면제가 검출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 또 주사기에서 마취제가 검출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제와 마취제를 지금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 것인지는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주사기에서 어쨌든 마취제가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마취제가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조력자가 없겠지만, 만약이라도 이게 뭐 처방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처방을 함에 있어서 이런 좀 범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했다라고 한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공범을 지금 경찰에서는 뭐 2~3명 아니면 4~5명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약물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 게 그냥 조력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범이 되는 겁니까? 이게 공범의 경우에 뭐 방조범도 있을 수가 있고 교사범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같이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내가 이런 범행을 할 건데 뭐 필요하니까 이런 좀 약물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알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구속전 피의자 신문 3명이 받고 있잖아요. 각자 그 강도 살인 사체유기 혐의가 조금씩 다를 것 같거든요. 자,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은 지금 세 사람이 어떻게 이 좀 실행행위를 나누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실제로 이제 살인을 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 치사일 수도 있습니다. 강도의 목적만 있었다가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러니까 결국 말씀 주셨던 것처럼 3명을 묶어서 강도 살인, 시신유기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지금 기반해 가지고 뭐 누가 묻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시신유기, 또 누구는 이게 납치를 했다 그러면 그 납치에 대해서도 또 제명이 따로 붙을 수가 있어요. 지금 CCTV로 납치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무래도 일단은 경찰에서 조금 분류를 해가지고 영장을 신청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영장 판단에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여성 납치 살해 사건 워낙 충격적이어가지고요. 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유명 군사 블로거 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표적이 됐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인물이 러시아 땅에서 암살된 2번째 사례가 됩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카페 주변이 경찰차로 둘러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이 카페에서 강력 폭약인 TNT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200g 이상의 TNT가 터지면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유명 군사 블로거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 апреля 2023 года в 18:13 в полицию Василеост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поступила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м, что в кафе на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й набережной, дом 25, произошел взрыв. 당국은 사망한 사람이 러시아 군사 블로거로 알려진 블라드렌 타타르스키라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출신으로 56만 명의 독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러시아를 찬양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해왔습니다.
всех победим, всех убьем, всех, кого надо, ограбим. Все будет, как мы любим. Давайте с Богом. 만약 그가 고의로 표적이 됐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인물이 러시아 땅에서 암살된 두 번째 경우가 됩니다. 지난해 8월 러시아 극우 민족주의자의 딸 다리아 두기나가 차량 폭탄 공격으로 숨진 바 있습니다. 타스 통신 등은 타타르스키가 카페에서 독자를 만나고 있을 때 한 여성이 조각상을 선물했다며 그곳에 폭발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러시아 국가수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사고사가 아닌 살인으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지난달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오펙 플러스 소속 주요 산유국들이 하루 100만 배럴이 넘는 자발적 추가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필두로 러시아, 이라크, 알제리 등도 동참했는데 로이터 통신은 오펙 플러스 추가 감산량을 합하면 116만 배럴에 달한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오펙 플러스 장관급 감시위원회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안정세를 유지하던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력 도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5개사가 공시한 보고서를 보면 이들 기업의 매출은 모두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 전력 판매 수익도 60% 정도 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지난해 국제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눈길이 닿는 곳마다 봄꽃이 가득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로 예년 기온은 10도나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올라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습도는 낮아져 산불 위험성이 무척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까지는 산불이 비상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일부 중부와 경북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기온도 높게 치솟으면서 산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충남 홍성과 금산, 대전에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행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하신다면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9도, 광주 1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목요일까지는 전국에 건조함을 해소해줄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등 내륙 곳곳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며 때이른 고온 현상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날씨 자체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대통령과 여당 주요 지도부가 불참한 것을 놓고서 야당이 집중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해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고 또 과거 광우병 괴담이 떠오른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